노인네가 명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질긴 거야?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좀비도 아니고 이러다가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며느리가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좀 마. 며느리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100살까지 사는 게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의 말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이빨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직은 4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70이 넘은 노인네인 제가 그 집을 3주 안에 팔아치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살고 있는 72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불효자식인 아들 얘기라서 눈물이 나지만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32살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반포 주공 아파트 상가 한 구석에서 반포 분식이라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때 반포는 지금처럼 부자 동네가 아니었어요. 허허벌판에 주공 아파트만 덩그러니 서 있던 곳이었죠. 그래도 아파트 주변에는 명문학교들이 많아서 분식집은 생각보다 매출도 높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가게 일을 거들다가 저녁이 되면 개인 택시 핸들을 잡았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가게에 와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떡볶이 하나만 팔면 매출이 작아서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지만 튀김 장사는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어도 겨울 찬바람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들 민석이를 저처럼 분식집에서 일하는 장사꾼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도 보내서 저희들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식집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꽃다운 저의 청년 시절을 가스냄새와 뜨거운 기름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은 새벽까지 장사를 했고 떡볶이 한 접시에 100원이라도 더 벌려고 재료를 아끼고 또 아꼈죠. 그러던 어느 날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전세만 살 수 없으니까 이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동네에 우리 집 한 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해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라도 우리 집을 삽시다. 그때 주공 아파트 한 채 값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모아 그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했죠.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복잡하고 살기 좋지도 않은데 그 돈이면 시골에 땅을 사지 왜 낡은 아파트를 사냐고요. 그래도 내 평생 처음으로 나만의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민석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반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산 아파트가 지금은 70억이 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아파트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 흘린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든든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민석이를 해외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하루 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면서까지 비싼 유학비를 보냈죠. 민석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부모님이 무역업을 하신다고 거짓말을 했고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하는 것도 창피했는지 저희 가게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장사하는 분들 자식들을 보면 부모가 고생한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잘만 도와주던데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거만함도 생긴 것 같았고요. 시간이 흘러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였어요. 남편은 석 달을 버티다가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민석이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아들 내외는 병원비가 아깝다며 제일 싼 장례식장을 고집했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파트 명의는 언제 넘겨줄 거예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싸지 않아요?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증여해주면 안 돼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분식집에서 뜨거운 가스 냄새 나는 기름 앞에서 튀김 만들고 떡볶이 만들며 일궈놓은 재산이자 저의 노후 대책인 70억짜리 아파트가 온전히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알았죠. 이 아이가 기다린 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유산이었다는 걸요. 다행히 남편은 숨을 거두기 전 혹시라도 자식들이 속 썩일까봐 미리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전부 돌려놓았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파트 상속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을 거고 평생 고생해서 일궈온 나의 목숨 같은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홀라당 가져가 버릴 뻔했으니까요. 그 뒤로 5년 동안 저는 혼자 그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민석이 내외는 자기들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2달 전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좁아서 그런데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드디어 외로운 엄마를 챙기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모를 모시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파트를 강남보다 비싼 서초동 반포에 있는 70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었죠. 며느리 지연이가 이사 온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실에 서 있는데 지연이가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점퍼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제발 좀 버리세요. 그 목소리에 담긴 노골적인 혐오감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거실 장식장으로 걸어가더니 거기 놓여있던 남편의 표창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택시기사 표창장이요? 어머니, 이런 죽은 사람 물건을 재수없게 왜 거실에 놔두세요? 죽은 사람 물건을 두면 풍수적으로도 안 좋고 인테리어를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30년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해서 받은 그 소중한 표창장을 분리수거함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쿵 하고 플라스틱 통에 표창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 마치 집주인처럼 행동했어요. 반포의 70억짜리 아파트가 자기 거인 양 행동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가소롭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표창장은 남편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때 아들 민석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튀김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집안에 냄새가 배잖아요. 그러면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찬바람이 쌩하고 들어왔고 그 바람이 제 뺨을 때리고 마음을 때려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분식집을 하면서 튀김 냄새와 가스 냄새를 맡으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제 냄새를 역하다고 하다니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꾹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면서 간신히 참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죠. 민석이는 제 앞에 작은 약통을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가스 불 끄는 거 까먹으셨고요. 병원에서 받아온 영양제예요. 치매 예방에 좋대요. 매일 드세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언제 가스 불을 끄는 걸 잊었나요? 제 기억력은 멀쩡한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이 주는 거니까, 아들이 걱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알약을 손에 쥐고 있는데 지연이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여행 다녀오면 공기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해요. 여기는 차도 많고 복잡한 도시라서 어머니한테 너무 살기 불편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간호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냉혹했습니다. 이제 짐을 치워버리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이 뚝뚝 묻어나더군요. 현관 쪽을 보니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루이비통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그 캐리어들은 한 개에 300만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민석이와 지연이는 들뜬 표정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3주 동안 유럽 여행 다녀올게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쭉 돌아올 거예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민석이의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이면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그러자 며느리 지연이가 피식하고 웃더니 말했죠. 어머니, 장시간 비행은 어르신들한테 무리예요.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더군요. 1인당 1,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호화 여행인데 저를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 돈으로 키운 아들이, 제 돈으로 사는 며느리가 저를 집에 가둬두고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마치 집 지키는 식모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스르륵 닫히려는 순간 도어락이 튀어나와 있어서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복도에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노인네가 명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즐긴 거야?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좀비도 아니고. 이러다가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며느리가 그러자 아들이 이러더군요.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좀 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임플란트한 제 이빨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빨리 갔다 와서 노인네 치우고 인테리어 새로 하자. 한강도 보이고 이 집 위치 죽이는데 요양원 보내고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아야지. 민석이도 낄낄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제 귓속으로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찰칵하는 도어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며느리 때문일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그것은 저의 바람이고 기대였을 뿐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가족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분리수거함 안에서 남편의 표창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표창장을 닦아내며 품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참기만 했나 봐요. 당신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집을 저렇게 우습게 보는 것들한테 빼앗길 순 없어요. 이제는 보여줄게요. 우리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말이에요. 닫힌 문을 노려보는 제 눈빛에서 초점 없는 노인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여장부의 서늘한 도끼가 되살아났죠. 제 입꼬리에 차갑게 식은 미소가 번졌어요. 감히 부모의 희생을 조롱한 대가를 이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 홀로 서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했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민석이가 12살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석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택시 기사래. 나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어. 저는 민석이를 안아주며 말했죠. 아빠는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야.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민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아빠들은 다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빠만 택시 운전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크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석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민석이는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 오는데 분식집 얘기는 절대 하지 마. 그냥 엄마 아빠가 무역업 한다고 할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민석이는 제가 거실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엄마, 방에 계세요. 나올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방 문틈 사이로 아들과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민석아,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민석이가 대답했죠. 아빠는 무역회사 다니시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셔.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민석이를 유학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저는 미국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밤 12시까지 택시를 몰았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죠. 조금이라도 싸게 재료를 사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까봐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1년에 1억 가까운 비싼 유학비를 보냈습니다.
민석이가 방학 때 잠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분식집에서 민석이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어 집으로 가져갔어요. 민석아, 엄마가 네가 좋아하던 거 만들어 왔어. 그런데 민석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떡볶이랑 오뎅 냄새 진짜 역겨워요. 제발 그런 거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역겹다니요?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 역겹다고요? 그리고 7년 전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며느리가 오면 이 집이 따뜻해지겠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 저는 밤새 며느리 지연이에게 줄 예단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이불 세트를 골랐고 한복도 맞춤으로 지어줬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단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예단을 가져다 주는데 지연이가 이불을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거 써요? 그러면서 자기 친정 도우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여기 이불 세트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새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정성껏 준비한 예단을 도우미 아줌마한테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때 민석이한테 말했어요. 민석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저렇게 해도 되는 거니? 그런데 민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연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는 강남에서 자란 애라 좀 까다로워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키운 게 맞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내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돈 달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업 시작하려는데 돈 좀 빌려줘. 저는 그 돈을 통장에서 빼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데 돈 좀 더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또 줬죠. 그렇게 몇 년 동안 민석이한테 준 돈이 큰 돈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전세 보증금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손을 벌렸어요. 민석이는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게라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더군요. 몇 년 전에는 차를 바꾼다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벤츠로 바꾸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줘. 사업할 때 차도 좀 좋아야 해. 저는 또 큰 돈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몰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민석이는 주차장 입구에서 저를 내리게 했어요. 엄마, 여기서 내려. 나 친구 만나러 가야 해.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집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제 돈으로 사준 차인데 택배기사가 택배 하나 던져놓고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쓰러져서 석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비만 해도 큰 돈이 나갔는데 민석이 내외는 병문안을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갈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많이 안 좋으셔. 한 번만 와줄 수 있니? 그런데 민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병원 가면 소독약 냄새나고 우울해져. 나 그런 거 못 봐. 그냥 엄마가 잘 돌봐드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가 아파도 자식이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내가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지연이가 제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3일장 하시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2일장으로 간단히 하시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제가 3일장을 하겠다고 하자 지연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에휴, 돈 아까운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민석이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 나왔죠? 그거 아빠 장례비에 다 쓴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비용도 아까워하다니요. 2달 전 민석이 내외가 이사 온 이후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지연이는 집 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어머니 혹시 몰라서요. 요즘 어르신들 가스불 끄는 거 깜빡하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감시하려는 거라는 걸요. 지연이는 CCTV 화면을 보면서 제가 뭔가 잊어버리거나 실수하는 장면을 찾아다녔어요. 어머니, 어제 전등 끄는 거 깜빡하셨죠? CCTV에 다 찍혔어요. 제가 전등을 껐는데도 끄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일주일 전 저는 우연히 민석이와 지연이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그들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틈 사이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다녀오자마자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 넣자.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떼면 되잖아. 그럼 재산 동결시킬 수 있어. 민석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 요양원 보내고 이 집은 우리가 쓰는 거지 뭐.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간신히 소리가 나오지 않게 참았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무시와 멸시를 견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이라도 자식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맹목적인 모성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푼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택시 핸들을 잡고 30년을 일했고 제가 튀김솥 앞에서 40년을 보낸 것이 고작 저렇게 불효자식을 키우기 위해서였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미덕이 아니라 고인이 된 남편과 저 자신에 대한 모독이니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썩어 빠진 자식이라는 환부를 도려내기로 말이에요. 아들 내외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남은 집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석이가 억지로 쥐어준 그 알약이 들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고 손에 쥐고 있던 알약을 그 안에 쏟아부었어요. 작은 알약들이 물 위에 동동 떠다니다가 하나씩 가라앉았습니다. 손잡이를 내리자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알약들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그 알약들과 함께 지난 시절의 미련도,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도 함께 떠내려 보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며느리 말대로 기름 냄새가 밴 것 같은, 누가 봐도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이건 제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 앞에서 보여준 가면일 뿐이었죠. 저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고 장롱 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각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70억짜리 아파트의 등기 필증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 통장도 있었고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 2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까지요. 민석이 내외는 제가 이런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저를 치매 걸린 노인네로만 봤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민석이 내외 앞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서툰 척했지만 사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만큼 휴대폰을 잘 다룹니다. 은행 앱도 쓸 줄 알고 인터넷 검색도 능숙하게 하죠.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부동산 시세도 꾸준히 체크해 왔어요. 자식들이 저를 바보 취급하는 동안 저는 제 자산을 치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오 실장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 실장은 40년 전 제가 반포 분식을 하던 시절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은행 지점 직원이었는데 제가 꼬깃꼬깃한 푼돈을 저축하러 갈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죠. 나중에 지점장까지 승진했다가 은퇴 후 지금은 개인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실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파트 팔아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오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그 아파트를 파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시세보다 싸게 던져도 좋으니 3주 안에 잔금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속도가 중요해요. 오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기업 회장님들 중에 현금 보유하신 분들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반포에서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 금방 나갈 겁니다.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이 계신 곳이에요. 변호사님, 김정숙입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아들한테 증여했던 것들이 있는데 전부 취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증여 취소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한테 사업 자금에, 전세 보증금에, 차량 구입비까지 큰 돈을 여러 번 줬어요. 전부 조건부 증여였는데 아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사유면 부담부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증여 취소가 되면 민석이는 그동안 받아간 돈을 제게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을 테니 차라도 빼앗아 와야겠죠. 그 다음에는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민석이한테 제 카드를 빌려줬었거든요. 가족이니까 쓰라고 했는데 민석이 내외는
그 카드로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번 유럽 여행 경비도 그 카드로 결제했을 겁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제 카드가 도난당했어요. 즉시 정지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카드를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부정 사용되고 있으니 즉시 정지하고 계좌까지 동결해 주세요.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결제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즉시 정지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민석이 내외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카드가 막혀 당황하고 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 이 낡은 옷차림을 모두 벗어던져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강남에 있는 고급 미용실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예약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오전에 예약 가능한가요? 커트랑 염색하고 싶은데요. 미용실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 도와드릴게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염색은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해주세요. 70대가 해도 품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석이 내외 눈치 보느라 한 번도 꺼내 입지 못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주셨던 코트도 있었고 제가 몰래 백화점에서 산 정장도 있었습니다. 내일 미용실 가면서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30년 동안 택시 핸들을 잡으며 번 돈, 제가 40년 동안 튀김솥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을 감히 우습게 보는 것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지난 2달 동안은 민석이 내외 눈치 보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유럽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집을 팔고 제 인생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에서 남편이 사준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저도 옷만 제대로 입으면 괜찮게 보이는구나 싶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미용실이었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멋졌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거울 앞에 앉으니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어머님,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뽀글머리 다 잘라주세요. 세련된 단발로 해주시고 염색도 갈색으로 해주세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요. 3시간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뽀글뽀글했던 머리는 매끈한 단발이 됐고 하얗게 센 머리는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어머님 머리하고 나니깐 이제 5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디자이너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한테 무시당하던 그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미용실을 나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에 들어가니 직원이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코트 하나랑 구두, 그리고 가방 보여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러 제품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계산하는데 꽤 큰 돈이 나왔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프로답게 웃으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매수자 찾았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아드님 결혼 선물로 집을 찾고 계셨대요. 현금 보유하고 계시고 3주 안에 잔금 가능하십니다. 조건 맞으시면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됐어요. 그분이랑 계약 진행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 로비에 멈춰 섰습니다. 이 아파트와의 이별이 곧 시작될 거예요. 3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 떡볶이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됐으니까요. 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민석이 내외가 파리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요양원에 보내려던 저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 거고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틀 후 오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받으시고 2주 후 잔금 처리됩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알겠어요, 오 실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산 명품 코트를 입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 실장이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신사분이 앉아 계셨어요. 매수자인 대성그룹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좋은 집 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결혼 선물로 딱 맞는 집이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2주 후 잔금 입금되면 등기 이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특급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오 실장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그냥 실감이 안 나서요. 오 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후회 없으시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없어요. 전혀요. 2주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니어 타운 계약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용인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는데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담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호텔 셰프가 만든 식사를 제공하며 골프장과 수영장까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어르신, 여기 VIP룸입니다. 거실이랑 침실, 드레스룸까지 있고요. 발코니에서는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정말 경치가 좋죠? 저는 발코니로 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었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 주세요. 직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곳도 더 보시지 않으시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계약금을 내고 다음 달부터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돈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신발도 좋은 거 못 사고 아껴서 신었는데 이제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이룬 재산,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써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통장을 받았어요. 오 실장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70억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손이 떨리면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7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택시 핸들 잡으며 번 돈이 이렇게 컸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남편의 산소로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원묘지였어요. 남편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70억 받았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당신이 꿈만 꿨던 호강, 내가 대신 다 누리고 갈게요. 민석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정리 좀 부탁하려고요. 가구랑 집기 전부 폐기 처분해 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전부요? 남기실 건 없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없어요. 전부 버려주세요. 제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챙겨놓을 테니 나머지는 다 가져가세요. 이틀 후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침대, 장롱, 모든 가구가 하나씩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던 이 아파트를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구들이 다 나가고 나니 집이 휑했어요.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저를 가두려던 감옥이었을 뿐이죠. 그 다음에는 현대백화점 본점으로 갔습니다. 명품관에 들어가니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엇을 보러 오셨어요? 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장 3벌이랑 코트 2개, 구두 4켤레 보여주세요. 앞으로 제대로 살 거니까 옷장 좀 채워야죠.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여러 옷들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서니 꽤 큰 돈이 나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데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구부정하게 걷던 그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여성이 거기 서 있었죠. 저는 제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이게 진짜 나야.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말했어요. 번호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번호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지금 쓰던 번호 완전히 해지하고 새 번호로 개통할게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럼 기존 번호는 완전히 사라지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20년간 사용하던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그 번호로 저를 찾으려던 아들 내외는 이제 저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틀 후 시니어 타운 입주일이었습니다. 오 실장이 보내준 기사가 탄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짐 제가 실어드리겠습니다. 제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30년 살던 집에서 나오는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죠. 하지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로 반포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 아파트에서 보냈던 30년의 시간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석이 내외한테 받았던 서름도 떠올랐어요. 그 서름을 생각하니 미련이 싹 사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이 보였고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너희가 돌아와서 당황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나. 시니어 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멋진 건물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직원들이 나와서 제 짐을 들어주었고 저는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발코니로 나가니 남한산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저는 발코니 난간에 팔을 기대고 멀리 보이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민석이 내외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사라진 걸 알게 되겠죠. 집도, 돈도, 엄마도 모두 사라졌다는 걸요.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니어 타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호텔 셰프가 만든 코스 요리였는데 스테이크와 샐러드, 디저트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입주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잘 오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민석이 내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에 끌려갈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휴대폰을 꺼내 새로 저장한 오 실장 번호를 받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편안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여보 목까지 아주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남아있는 인생을 자식한테 기대어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석이는,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아들에게는 더 이상의 도움은 주지 않을 거예요. 자식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배신당한 부모의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죽은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시니어 타운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첫날 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있으니 지난 2달간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식 뷔페였어요. 각 구운 크루아상, 따뜻한 수프,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아침 중에 가장 풍성했죠. 한식을 좋아하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해장국과 육개장 같은 한식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돈을 쓴 만큼 그에 응당한 대우를 해주는 이곳은 정말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친절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는 3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녁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니어 타운에는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미술실도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저를 성공한 사업가나 회장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태도로 저를 대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동등한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저는 시니어 타운의 탱고 수업에 등록했어요. 평생 춤을 춰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스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탱고를 추고 있다니요. 며느리 지연이가 봤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 무렵 파리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내외가 명품 매장에서 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을 테니 계산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는 황급히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결번이라는 기계음만 들렸어요. 엄마 전화번호가 왜 결번이지? 당황해하는 민석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갖고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 시도해봤겠지만 모두 제 명이었으니 다 막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리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예약해둔 호텔에서도 체크인이 거부되었습니다. 결제가 안 되니 짐을 끌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밤거리에 멍하니 서 있는 두 사람은 가진 현금이라곤 팁으로 줄 푼돈이 전부였을 테니 그 돈으로는 파리에서 하룻밤도 묵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편의점을 찾아 샌드위치를 사서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연이는 울먹였고 민석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공항 벤치에서 밤을 샜고 딱딱한 벤치에 앉아 추위에 떨면서 저한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지연이가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팔아서 귀국 비행기표를 마련했어요. 시계값에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말이죠. 비즈니스석으로 갔다가 이코노미석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구겨져 앉아 10시간을 날아오면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시니어 타운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이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저는 이곳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아요, 오 실장님. 이렇게 편안한 게 처음이에요. 오 실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이렇게 사실 자격이 있으세요. 2주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 실장이었어요. 사장님, 아드님 내외분이 오늘 한국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음 편하시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오 실장님.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 저 멀리 서울 어딘가에서 민석이 내외는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석이 내외는 초라한 모습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퀭해져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떠날 때의 들뜬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친 얼굴로 반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민석이는 계속 제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번이라는 말만 들렸죠. 엄마,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왜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반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삐삐 경고음만 울렸어요. 민석이는 다시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왜 안 돼? 민석이는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왔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제가 나올 리 없었죠. 저는 이미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제가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민석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제 집인데요. 전 주인분이 이미 이사 가셨어요. 민석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이사를 갔다고? 엄마가? 지연이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팔렸다고? 가구가 다 사라졌다고? 새 주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석이 내외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갈 곳은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평생 일궈온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집 문 앞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제가 받아야 할 존중을 되찾은 것뿐이죠.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저 아이들이 우리를 무시한 대가를 이제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니어 타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갈비찜과 전복죽이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표정이 참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도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무렵 반포 아파트 앞에서는 민석이 내외가 황망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갈 곳도 없이 말이죠. 민석이는 정신을 차리고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헐떡거리며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물었어요. 여기요, 저희 엄마 김정숙 어르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우리 집인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 김정숙님 말씀이시죠? 그분 이미 전출 신고 완료하시고 나가셨는데요. 민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출 신고요? 언제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주 전쯤 되셨나요? 집도 매매하시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집을 팔았다고? 민석이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다급하게 물었겠죠.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세요? 연락처라도 남기신 거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남기지 않으셨어요. 개인정보라 저희도 알려드릴 수 없고요. 민석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떡해? 설마 어머니가 집 팔고 혼자 따로 나가신 거면 어떡해? 민석이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부자인 척하며 허세를 부리던 사람이 이제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아파트 화단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무거운 캐리어 2개를 옆에 두고 막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죠. 저 사람들 왜 저래? 쫓겨난 건가?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11월 말 날씨였으니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테고요. 지연이는 추위에 떨면서 민석이한테 계속 물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 친구한테라도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마가 집 팔고 도망갔다고? 우리가 쫓겨났다고? 결국 민석이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야,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친구들은 반포에 7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부잣집에 사는 애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친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석이가 둘러댔습니다. 현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래. 유럽 여행 갔다 와서 계좌 관리를 못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민석이 내외는 캐리어를 끌고 빈방 하나가 남는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 집은 좁은 원룸이었고 그 좁은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민석이는 은행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민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카드를 정지시키면서 연결된 계좌들도 동결했으니까요. 민석이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죠. 오빠 얼마 있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통장을 낚아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 당장 집도 없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고 두 사람은 창피한 얼굴로 은행을 나왔어요. 그때 민석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문자였어요.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출석 요구서와 함께 말이에요. 민석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송이라고? 엄마가 나를 고소했다고? 문자를 읽어 내려가면서 민석이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한테 줬던 돈들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거였죠. 사업 자금, 전세 보증금, 차량 구입비까지 전부요. 지연이가 문자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돈을 돌려내라고? 무슨 돈으로? 우리 지금 거지잖아. 민석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갚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민석이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거예요. 차도 빼앗길 거고요. 며칠 후 정말로 법원 집행관이 왔습니다. 민석이가 몰던 벤츠를 압류하러 온 거죠. 민석이는 차 열쇠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차라도 남겨주세요. 우리 이거라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집행관은 단호했습니다. 법원 판결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차는 견인차에 실려 떠나갔고 민석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이 내외는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며칠씩 얹혀 사니까 눈치를 줬겠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슬슬 집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석이는 집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었죠.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푼도 빌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세상에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지인이라도 돈거래를 잘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짜리 좁은 고시원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고 방은 2평도 안 되는 곳이었죠. 7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시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지연이는 그 좁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나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민석이도 절망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석이는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어요. 경력도 없고 나이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결국 민석이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일이었죠. 아이러니했을 거예요. 민석이는 평생 아버지가 택시 기사라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운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제야 알았겠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졸음을 참으며 콜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된지 말이에요. 지연이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는 일이었죠.
그렇게 혐오하던 기름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사는 신세가 됐어요. 퇴근하고 고시원에 돌아오면 손이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 무렵 시니어 타운에서 탱고 수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춤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김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염색을 하셔서 그런지 60대로 보이세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보톡스도 좀 맞아서 그래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민석이 내외는 좁은 고시원에 갇혀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이 사는 서초동 반포의 7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2평짜리 방에서 사는 신세가 됐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아버지의 택시 운전기사의 일을 냄새난다고 혐오하고 창피해했던 분식집 기름 냄새 나는 일을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야 당신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니어 타운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탱고와 필라테스, 헬스 같은 스포츠 수업에 가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쇼핑도 하고 시니어 파크 골프도 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지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오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변호사를 통해 사장님을 찾고 있답니다. 만나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말해줄 게 있었거든요. 오 실장님, 제가 직접 가볼게요. 장소 알려주세요. 오 실장이 알려준 곳은 반포 아파트 단지 입구였어요. 민석이가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더군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새로 산 구두를 신었고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그런지 60대처럼 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한 단발 스타일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2달 전에 그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고 당당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오 실장이 보내준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니어 타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수행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어요. 사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반포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있는 2사람이 보였어요. 민석이와 지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민석이가 저를 알아보고 10년은 젊어진 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민석이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 잘 빠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민석이가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수행기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사장님께 함부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민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기사를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엄마, 나야. 민석이야.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민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요. 지연이도 달려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비굴한 애원만 남아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당신들 같은 자식 둔 적 없는데요. 민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자식이라는 게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니? 자식이라는 게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려고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이가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도? 지금 와서 효도라고?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죠. 여기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있어. 앞으로 나한테 100m 안으로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류 봉투를 민석이 발 앞에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 어디 갔냐고? 네 아버지가 택시 몰아번 돈이라 냄새난다며 창피해했잖아. 그래서 그 냄새 안 나게 집 팔아서 전부 다 써버리기로 했다. 너네들한테는 땡전 한 푼도 안 줄 거야. 제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주민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이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민석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너네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아.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시아버지 냄새난다고 했지? 택시 쩐내가 벤 흉물이라고 했지? 그 냄새나는 돈으로 산 명품들 전부 압류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라.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요, 어머니. 저희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죠.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제 돈이 필요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수행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하죠.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올리자 밖의 소리가 차단됐어요. 민석이와 지연이가 차 옆으로 달려와 창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지연이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차가 멀어질수록 그들의 모습은 작아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자유해요.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 김정숙이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한 거죠.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되찾은 것뿐이죠.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찾은 거예요. 시니어 타운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무척 편안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봄날이 오는 거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니어 타운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오후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작은 샌드위치와 스콘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옆자리에는 이곳에서 친해진 박 여사님과 최 여사님이 함께 앉아 계셨어요. 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탱고 실력도 많이 늘으셨다며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최 여사님이 찻잔을 들며 말했죠. 그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신다는 게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 내서 뭔가 시작해봐야겠어요. 오 실장이 가끔씩 아들 소식을 전해주곤 했어요. 민석이는 이혼을 했다더군요. 지연이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대요. 줄 것도 없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여전히 좁은 고시원에 살면서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던 걸 이제야 몸소 체험하고 있는 거죠. 지연이는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더군요. 그렇게 혐오하던 기름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살고 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발은 퉁퉁 부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선택한 삶이니까요. 저는 지난달에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처럼 아픈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재단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을 때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저는 탱고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발표회도 나갑니다. 지난주 발표회에서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어요. 음악이 흐르고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줄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제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묘 앞에 앉아 남편께 말했어요. 여보, 나 당신 목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탱고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는 거야.
저는 시니어 타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70살이 넘어서야 왔구나.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죠. 저를 위한 인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72살 할머니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한 명의 여자로 인생의 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저를 감싸 안았어요. 눈을 감으니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전에는 시니어들의 안전한 근력 운동을 위해서 스트레칭 수업과 수영 수업도 있고, 오후에는 파크 골프와 백화점 쇼핑도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곳에서 사귄 가족 같은 분들과 함께 맛집 투어도 가고 영화도 보기로 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인생의 봄날은 70살이 넘어서야 왔습니다. 늦게 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70세가 넘으셔도 앞으로 30년을 더 사셔야 하는데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살 바에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본인이 쓰고 가셔도 됩니다. 자식들은 아직 젊고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젊은 사람들의 인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늙었다고 대충 살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노후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야 하는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이기 전에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